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벌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점 편에서 종합정리편의 마지막 시간이죠. 기억하시겠죠? 저 강사 김혜경 강사입니다. 큰 줄거리보다는 지침의 성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권리 주체라고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관리 주체. 그 권한과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입찰을 하면은, 즉 경쟁 입찰을 하다 보면은 입찰의 방법과 낙찰의 방법을 논하고 있어요. 그 기준과 그 풀어가는 그 기준 자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전자 입찰 자체가 의무화됐죠. 그렇다 한다면은 전자 입찰에 관련된 시스템 운영, 그리고 그 외 전자 입찰을 제외한 별건의 수의계약,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서류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정된 제출 서류가 있죠. 그 지정된 제출 서류와 낙찰을 결정하기 전까지 개찰이라는 절차를 밟는데 입찰의 무효 사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에 한번 중점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경쟁 입찰에 관련된 부분에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일반 경쟁 입찰, 또 제한 경쟁, 지명 경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참가 자격의 제한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시간에 참가 자격 제한 관련 부분도 간단하게 정리하는 편, 그리고 적격 심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우리 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적격 심사 평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적격 심사 평가표를 제시하고 있죠. 물론 관리 규약에도 적격 심사 평가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적격 심사 평가표에 관련된 정리순을 마지막으로 사업자 선정 지침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침의 성격 하면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실체적으로 보면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를 선정한 그 입장에서 권리주체라고 말씀드렸죠. 즉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하는 법률적 행정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시가 각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체적으로 보면은 입찰자가 됐던 발주처가 됐던 내가 마음대로 그건 안 되겠죠. 따라서 고시에서는 그러한 기준, 즉 일방적으로 입찰 공고문을 수정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또는 취소한다든가 참가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제한을 한다든가 제출 서류의 범위 자체를 초과해서 제출을 요청한다든가 또 지역 제한에 관련된 부분들을 운영한다든가 등등에 관련된 부분, 방금 말씀드렸던 입찰의 방법, 낙찰의 방법, 개찰 일시, 그리고 별건으로 해서 수의계약, 그렇죠.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찰이 됐을 때 재공고 기준 자체를 정확하게 규율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침의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선정 결과 공개 기준이라는 의미 자체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선정한 사업자를 공개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지정을 해줬죠. 그리고 공개 기준 자체, 범위까지 지정을 해줬고 또 계약 체결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10일 이내에 낙찰자가 결정됐을 때 이런 기준들을 명확히 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공개 기준 이 자체는
실체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 하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소장님들이 판단하시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즉 K아파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정보마당, 이런 부분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누구한테? 입주자 등, 그렇죠. 그분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 부분은 입주자의 알 권리 충족과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겠죠. 아파트 관리에 대한 비리 차단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입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발주처에서는 정확하게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한테? 그렇습니다. 입찰자한테. 그래서 경쟁 입찰에 관련된 단계별 절차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찰에서 낙찰까지의 절차, 그 부분들을 국토교통부 고시라는 테두리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적 자체가 실체적으로 보면은 공정성, 투명성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거를 한목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법정 서식으로 표준화로 제시하고 있다.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별지 제1호 서식 뭘까요? 그렇죠. 입찰서. 그 다음에 적격 심사 평가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거래 안전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낙찰자가 결정이 되든 입찰을 진행을 하든 그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자와 발주처, 그 부분에서 관계 관련된 부분에서는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입찰 보증금, 그리고 계약 이행 보증금, 또 뭐가 있습니까? 공사인 경우에는 하자 보수 보증금. 물론 계약 이행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공사와 용역을 구분하고 있다. 즉 용역 10%, 공사 20%, 이 정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타법에 관련된 부분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일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자에 관련된 부분 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부터 제4호까지 이 부분을 준용하라. 이 부분과 우리가 입찰의 무효 관련 부분 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건설업체, 근데 종합건설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 금액의 하한을 정해서 이런 중소기업 영역에 관련된 입찰에는 참여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면허사업자들은 아파트 대상 공사에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고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네,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 권리 주체별 권한과 책임이라고, 이 부분은 실체적으로 보면은 입찰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발주처 입장에서 정확하게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입주자 등의 대의기관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찰에 관련된 기본적인 권한, 그리고 계약에 관련된 권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범위에 따라서는 공사 관련 부분 쪽에 장기수선 공사, 그리고 정기 사업에 관련된 안전관리 대행 위탁,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수선 공사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 입장에서 입주자 대표이지만 집행주체로서는 관리 주체가 또 집행주가 되는 이런 부분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 뭐가 있습니까? 하자 보수 보증금,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배타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고유 업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국토교통부 고시 자체는 2010년 7월 6일 당시 국토해양부 고시죠.
제445호로 공포된 이후에 많은 논란거리가 됐었죠. 자, 따라서 실체적으로 보면은 사적 자치를 많이 주장들 하시죠. 따라서 고시의 성격을 보면은 사적 자치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경제의 법률적 행위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이 부분만큼은 말씀드리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입자 대표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관리 주체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이 자체를 충분히 발주처 입장에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은 다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다 구분할 수 있죠? 예, 믿습니다. 관리 주체의 입찰 및 계약 권능. 그렇죠? 실제로 보면 입자 대표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업무보다는 관리 주체의 업무가 더 다양해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잡수입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따라서 계약의 권능과 그리고 그 의무를 규율한 부분이 국토교통부 고시로서 체계화하였고, 그렇죠? 네, 체계화한 것이죠. 국토교통부 고시로 해서 법제화시킨 거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 집단에 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경제적 관리를 추구하자 하였다. 이 부분을 그대로 우리 소장님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절차를 무시하고 또 경제성만 내세워 가지고 입찰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관리사무소의 업무 집행 과정의 절차적 준법 행위,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행정처분을 얘기함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관련된 조문별 절차적 준수를 하지 아니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가장 크다는 것이죠. 자, 입찰의 방법을 서두에 강조드렸어요. 일반 경쟁 입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라면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자 누구나 들어와라 그거죠. 그죠? 예, 문호를 개방한 것이 일반 경쟁 입찰이라 하면은 제한 경쟁 입찰은 관련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10인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해요. 또 하나는 지명 경쟁은 공동주택에서는 사실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지명 경쟁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상 사업자분이 거꾸로 10인 이상이 아니라 10인 미만 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만 지명 경쟁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자, 이렇게 정함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때에 따라서 일반 경쟁하든 제한 경쟁하든 지명 경쟁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죠.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경쟁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반드시 경쟁 입찰 전에 수의계약도 포함됩니다. 계약 상대자 선정, 그리고 계약 조건, 참가 자격 제한, 이런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누구의 의결을, 입자 대표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건 무조건 선행 조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예외 기준이 있죠. 뭘까요? 그렇죠. 긴급한 공사. 이런 경우에는 긴급성이 있는데 언제 입자 대표를 소집해서 의결을 받고 언제 10일 이상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관리 주체한테 일임해 준 거예요. 선 조치하고 어떻게 하라? 후 보고하라. 입자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경쟁 입찰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 조치를 하라고 제가 강조드렸는데, 입자 대표가 잘 운영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의결의 흠결이 발생을 합니다. 즉 이사를 가신다든가 또는 다른 사유에 의해서 동대표들 구성원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의결 정족수가.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입자 대표인은 존재하되 의결 자체를 할 수 없는 식물 입자 대표가 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그 부분이 첫 번째, 전체 입주된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이거는 설문을 하라는 거예요. 예. 홈페이지, 게시판, 방송 등을 통해서 설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해보니까 10분의 1 미만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1호의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전체 입주 등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서 입찰을 진행하라. 어렵지 않죠? 자, 낙찰의 방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몇 가지가 있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가 입찰,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가 낙찰을 말씀드렸어요. 가장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 적격심사제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적격심사제에 관련된 부분 쪽에서는 평가에 관련된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최저가나 최고가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서 동순위가 나왔어요. 즉 1등이 2명 이상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추첨을 하라 그 얘기예요. 추첨. 그런데 적격심사제인 경우 예외적으로 적격심사제인 경우에는 동점이 같이 나왔다 하면은 1등이 그것도 2명 이상이라는 거죠. 점수가.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 항목 중에 가격을 먼저 봐라. 가격이 가장 싼 업체, 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라. 그런데 묘하게도 소장님들 편하게 안 놔둬요. 가격까지 똑같아.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추첨을 하라 이겁니다. 추첨. 근데 추첨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한테 추첨의 방법, 장소, 그리고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꼭 진행하신다 하면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관리 규약에 보시면은 이걸 가장 실수하시는 분야가 이 부분 같아요.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관리 규약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리규약 정하에서 입주자 등의 과반 찬성을 받아서 낙찰의 방법을 결정해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준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금액, 아파트의 규모, 그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는 공사 금액은 몇 억 이상, 우리 아파트 용역은 몇 억 이상, 이런 부분들을 관리규약에 정해 운영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관리규약에 정했다 하면은 그건 또 하나의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 위반했을 경우에 물론 바로 국토교통부 고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리규약 위반이 되지만 관리규약 위반 사유 자체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위임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고,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좀 주의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진행 절차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냥 공사라고 가자. 공사 비용을 지출하는, 그러면은 최저가와 적격심사제 중에서 어떠한 부분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입주자 등한테 물으라는 얘기예요. 물어본 다음에, 근데 물을 땐 누가 합니까? 입주자 대표회에서? 관리주체에서? 아니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주관합니다. 그리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에, 이게 유효 요건이에요. 과반수 투표에 다득표예요.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아니에요. 이 부분 다득표한 방법으로 결정을 한다. 입주민의 직접 보통 평등 비밀 투표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우리 소장님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죠. 전자입찰에 관련된 부분들 서두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다른 것 말고
기본적으로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나라장터, 그리고 국토부 인가를 받은 민간전자 시스템 이렇게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자와 그리고 어디 아파트 그렇죠? 관리주체나 입주대표에서는 공인 공동인증서라고 요즘은 부르죠. 이런 걸 발급받고 그리고 서류 제출에서부터 즉 입찰 공고에서부터 서류 제출 마감, 개찰, 낙찰자 결정까지 모든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즉 전자입찰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것을 전자입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국토부 지정.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 입찰을 진행을 하라. 그리고 그 과정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그 결과에 관련된 공개도 똑같은 상황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실체적으로 보면은 그전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참 맑아졌다는 얘기죠. 비대면 접촉, 즉 사업자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또 회장님이 됐던 뭐 임원이 됐던 사업자와 관리 주체, 뭐 말씀 안 해도 아시겠죠. 소장도 뭐 대리인이니까 이런 관련 부분에서 좋은 의미로 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거꾸로 내다보는 기준 자체는 밀실 담합 이 부분을 우려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고시에 관련된 전자입찰을 진행함의 가장 큰 목적 자체는 이 부분에 있다. 불공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 자, 그렇다면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입찰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제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부분이죠. 제한경쟁 입찰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즉 발주처에서 우리는 실적도 제한을 하고 참가자에게 관련된 부분에서 기술 영역도 제한하고 싶고 자본금도 제한하고 싶어. 근데 세 가지를 다 제한할 수도 있으며 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제한을 해도 제한 경쟁 입찰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한 경쟁 입찰 공고를 했다 하면은 제한 경쟁 입찰에 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입찰자인지 그 부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적격 심사자인 경우 이 경우에는 평가 배점을 관련 부분에서 평가 배점표를 공고를 해요. 평가 배점표를. 그러면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 즉 평가 배점을 적용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럼 일반 경쟁 입찰인 경우에는요. 자, 일반 경쟁 입찰인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문호를 개방한 관련 사업자에 관련된 등록을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고 뭐 인가나 뭐 이런 부분들 신고 대상 여러 가지 이제 법률에 맞춰서 사업자가 있다 하면은 모든 사업자가 다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 일반 경쟁 입찰인데 여기서는 제19조 또는 27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일반 경쟁 입찰을 하면서 이거를 초과하는 서류를 제출하려면 과도한 서류 제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과도한 서류 제출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고시 위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19절의 의미는 입주자 대표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27조는 관리주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제1호부터 5호까지에 관련된 서류 자체를 어떻게 살필 수 있느냐? 관련 면허, 등록 이런 부분, 증명서, 그리고 입찰서, 별지 제1호 서식,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 등록증,
4번이 되겠죠. 법인이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 마지막으로 그렇죠.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이 부분이 기본 제출 서류예요. 근데 기본 제출 서류로 하면 적격 심사자가 됐던 지명 경쟁이 됐던 제한 경쟁이 됐던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제출하는 서류예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경쟁인 경우에 이 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을 요청한다 하면은 그것이 위반이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서류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입찰의 무효 사유가 존재합니다. 입찰을 진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해가지고 입찰의 무효 제6조 관련 부분들을 미리 정하고 있으며 그 무효의 기준 자체는 별표 3으로다가 아주 정의를 내려놨어요. 따라서 발주처에서는 소장님이 되겠죠. 소장님 입장에서는 별표 3의 무효 사유를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실체적으로 보면은 거꾸로 소장님 의무보다는 입찰자의 의무 하나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계 법령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4대 보험 관계 법령에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관계 법령에 있지 않습니까? 퇴직급여 보장법 이런 부분들, 근로기준법 이러한 기준에 임금이 됐던 수당이 됐던 보험료가 됐던 이런 부분이 정함이 있다 하면은 관리 주체에서 어떻게 서류를 어떻게 산출해서 제출하시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찰자는 의무적으로 산출해서 제출해야 된다. 근데 그러지 않았다? 그럼 입찰은 무효가 된다. 예외적으로 발주처의 의무가 아니라 입찰자의 의무. 기본적으로 살펴봤을 때 발주처에서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입찰의 무효 사유가 또 나오겠죠. 참가 자계 제한 제가 강조 드렸지 않습니까? 참가 자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입찰의 무효가 되겠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는 입장에서 왜 강조드리냐면은 제한 경쟁 입찰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5억 이상의 자본금으로 제안을 했어요. 근데 4억 9천인 사업자가 들어왔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 훌륭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본금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못 미치죠? 이러한 경우에는 입찰의 무효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기본적으로 뭐 입찰 관련 물품, 금품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입찰이 무효가 됩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물론 입주대표의 구성원이라든가 또는 관리사무소 소장 또는 직원,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이런 부분에서 참가 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적인 부분은 관리사무소장이라든가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관련 부분 쪽에서는 단서가 없어요. 가족, 직계존비소에 관련된 참여 자체가 제한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여기 입주대표의 구성원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고 해서 입주대표의 구성원 가족들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법에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자, 이것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이제 전문공사 업종 관련 부분 쪽에서도 실체적으로 보면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고 입찰에 참여할 경우가 있다 한다면은 경미한 공사에 관련된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면허 자체가 없어도 입찰이 참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당연히 그때는 관련 면허가 없이는 입찰에 참가할 수가 없겠죠. 이
이런 부분만 구분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가자의 제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체적으로 계약 대상물, 어떤 계약 대상물을 가지고 경쟁 입찰을 진행할 것인지 계약에 관련된 대상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의 성질, 그렇죠? 이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고, 또는 어떻게 시공 외에 용역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약의 성질, 청선지, 경빈지, 이런 부분들, 용역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계약의 목적, 우리가 공사라고 한다면은 보수에 관련된 부분 또는 수선에 관련된 부분, 그 목적에 관련된 부분, 원상복구 또는 효율성 증대, 자본적 지출,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계약의 목적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능력,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과도한 참가 자격 제한이 되지 않도록 위하라, 이런 부분들을 참가 자격 제한 편에서는 강조드립니다. 적격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평가 주체가 둘이 있죠. 하나는 입자 대표가 구성하는 평가 주체가 있고, 또 하나는 관리 주체가 평가 주체가 되는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입자 대표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입자 대표의 구성원 이외 입자 등 또는 외부 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적격심사 평가를 할 때는 5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석을 해야만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5명 중에 입자 대표의 구성원 외에 입주자 등이 1명 있거나, 아니면 입주자 등이 없고 외부 위원이 1명 있거나 해서 5명이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구성원 위에 관련 부분 쪽에 입주자 등과 외부 위원의 성격을 잘 확인해 달라 하는 말씀 드리고요. 관리 주체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만 가지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관리 주체가 평가 주체가 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과 그 외에 입주자 대표 구성 외에 입주자 등에서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1명 이상. 그래 2명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동별 대표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바쁘시다고 2분밖에 평가위원회 참석을 못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관리 주체의 당연직 평가 주체고 3명, 그런데 2명이 모자르죠. 이런 경우에는 2명을 입주자 등에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 방금 설명드렸네요.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경우에만 유효한 평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평가를 했으면은 그 회의록이 있을 것이고, 그 회의록에 관련된 부분들을 작성해서 보관을 하고, 그렇죠? 개별 평가표를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기획에 따라서 입주자 등이 정보 공개 열람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적격 심사 평가 기준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부분은 큰 틀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적격 심사를 진행할 때는 적격 심사 평가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해당 관리 규약에 적격 심사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오래전에 개정한 부분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고시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 규약에 있는 평가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고시는 개정이 됐는데 해당 공동주택 사정에 따라서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못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있는 적격심사평가표가 적용받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적격심사평가표를
또는 경기도 준칙, 서울시 준칙, 광역시도 준칙 이런 부분들을 빌려다가 배점 간격만 항목 자체 변경하시면 안 돼요. 배점 간격만 입자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세부 평가 기준이 세워진 것이죠. 이때 입찰을 진행하면서 세부 평가표를 공개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개별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평가 기준에 관련된 부분 항목 자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엉뚱한 기준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목적성. 그리고 개별 평가 기준에 대한 배점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상대평가 영역이 있고 절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절대평가 영역은 5명의 적격심사평가위원이 모두 똑같아야 돼요. 한 사람도 다르면 안 돼요. 절대평가라는 기준 자체. 상대평가 영역, 이 부분은 5명의 평가위원이 달라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평가 기준에 관련된 공개된 부분에서 퍼센티지로 배분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5개 이하의 입찰자가 들어왔다 한다면은 그러면 순위에 따라서 뭡니까? 1등에서 5등까지겠죠. 근데 실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소장도 그렇게 편안하게 안 놔두죠. 거꾸로 6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10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퍼센티지에 관련된 이 배분 기준을 정확하게 준수를 해야 된다. 1순위 몇 프로, 2순위 몇 프로, 3순위 몇 프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적격심사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은 소장님들이 행정지원 업무가 됐던 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실수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따라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현장에서 전문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종합적으로 사업자 선정 지침 관련된 정리편을 마무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